지난주 나의 전부였던 남편이 이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나이가 될수록 장례식장 가는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내 가족이나 지인과의 이별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법이죠. 평소 배려심이 깊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제게 다정히 말했습니다. 고맙네. 고맙기는 새삼스럽게 뭐가 고마워. 나랑 사느라 고생했지, 자네가. 고생은 무슨. 어울리지도 않게 교수 마누라 소리 듣고 살게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웠지. 내가 뭐 교수가 거저대할게? 당신이 있어둬야지. 하여간 나는 70평생 제일 잘한 일이 양순이 자네랑 산 거야. 나 먼저가 기다릴 테니 천천히 더 놀다 와. 당신 없이 무슨 재미로. 금방 따라갈 테니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동안 나랑 사느라 수고했네. 15살의 나이에 보육원에서 만나 부부가 된 지도 50년이었어요. 그 정도면 제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해도 이상한 것도 없죠. 수고했다는 남편의 말에 손을 꼭 잡아주고 보냈는데 그때 느꼈던 마지막 온기가 손끝을 떠나지 않아 계속 마음이 아렸어요. 떠나는 사람 홀가분하게 잘 보내줘야지 했지만 차오르는 눈물도 어쩔 수 없었고요. 자식 며느리에게 의연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저는 결국 화장실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 나 진짜 아버님이 그런 분이실 줄은 몰랐잖아요. 난 알았게. 세상이 기가 막혀서. 자식이라고 나선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지금 5. 가만히 듣고 있으니 며느리들 목소리였어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내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둘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남편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황당해 눈물 쏙 들어간 저는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나왔죠. 지금 그거 네 시아버지 이야기냐? 어머니, 그게...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던 거예요? 지금 다들 어머니 찾고 난린데.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일단 직접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찾아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며느리들의 말에 빈소로 향했습니다. 빈소는 제가 화장실로 자리를 비울 때보다 훨씬 더 북적이고 있었죠. 대부분 아들 또래 젊은 사람들로 자식들 조문객이거나 남편의 제자인 것 같았죠. 그런데 대체 며느리들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에 들어간 빈소에서 저는 기야말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남은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이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불효자식 만드는 법은 없다고요. 웬 젊은 남자 둘이 남편의 영정을 보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친자식도 가만히 있는 마당에 낯선 남자 둘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른 사람들도 빈소 앞으로 나와 절을 하며 우는 겁니다. 그 수가 무려 14이었어요. 하나같이 남편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며 우는데 남겨진 가족들 심정이 어땠겠나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 혼외 자식들이야? 야, 김미경, 입 조심해. 무슨 혼외 자식이 14이나 돼. 아버지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그럼 대체 무슨 소리냐고.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혼란스러워했고 저는 저대로 황당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속이 시원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김철훈 선생님 아내분이신가요? 예,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안녕하세요. 저는 고경태라고 합니다. 현재 충남의 한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과는 20년 전에 만나 큰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예? 도움이라니. 대체 어떤 도움을 받았길래 내 남편 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요? 그럼 설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아마 그럴 겁니다. 선생님 도움받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요. 대체 무슨 도움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충남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성적도 변변찮은 놈이 주제도 모르고 대학 가고 싶다고 무턱대고 원장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김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죠. 제 사정을 듣더니 나중에 10배로 갚을 자신이 있으면 받아가라 하시면서 1년치 학비를 다 내주셨죠. 1년치 학비를요? 저희 아버지가요? 놀란 아들이 되묻자 그때 저희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학비도 내주셨습니다. 저는 생활비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빠가 필요한 자리부터 와주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오래전부터 보육원 아이들을 후원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고아 소리를 듣던 시절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보육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뜻에 따라 10배로 갚으며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저도요. 선생님과 약속했으니 그동안 받은 것 딱 10배로만 갚을 거예요. 받은 것에 10배로 갚는다. 그 말이었죠. 저는 그제야 문득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5. 남편을 처음 만났던 보육원에서의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 저는 아버지마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보육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모도 있고 외가도 있었는데 저를 맡아주겠다는 친척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세상에 버려진 기분으로 들어온 보육원에서 전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순이야, 여기서 뭐해? 저녁 시간인데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생각 없어요. 생각이 없어도 때가 되면 식사는 잊지 말고 하렴. 나중에 주방에 몰래 들어가지 말고. 알고 계셨어요? 매번 저녁을 거르고도 배고프단 소리 안 하는 건 순이 너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는 다 같이 식사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아침은 거르고 저녁은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몰래 주방에 들어가 먹는 거야? 뭐가 그렇게 싫은데? 제가 여기서 쟤네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구경꾼이 된 것 같은데 쟤네들이랑 같이 뭘 제가 쟤네들이랑 똑같은 신세가 된 것 같아서 싫어요. 어쩌면 그때 선생님은 너도 아이들도 부모 잃은 신세는 똑같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순이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익숙해지지 않겠지. 하지만 계속 그렇게 몰래 주방에 들어갔다간 원장님께 들키게 될 거야. 주방은 위험한 것들도 많잖아. 못 먹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저 하나 죽는다고 슬퍼해줄 사람도 없는데요, 뭐. 선생님은 슬플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하고 마음씨가 고운 선생님이라면 정말로 제가 죽으면 울어줄 것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건 그때의 제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아가 됐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있을 만큼 외면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애가 씩씩거리며 나오고 있었죠. 뒤따라 나온 선생님 한 분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고요. 야, 김철은, 너 당장 거기 못 서? 어쩌라고요.
너 저거 어쩔 거야? 애들 먹을 달걀 부침을 죄다 바닥에 쏟으면 어쩌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먹기 싫다는데 왜 자꾸 권하는데요? 내가 됐다고 하면 그냥 안 주면 그만이지. 왜 자꾸 먹기 싫다는 사람한테 떠넘겨요? 뭐? 원장님 지침이라고 말했지. 너 가리는 음식 없이 제대로 먹게 해달라. 나는 그 지시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왜 엄한 달걀 부침에 화풀이해? 너 저거 만드느라 들인 돈이며 공이 얼만 줄이나 알아? 내가 알아야 해요? 뭐야? 내가 만들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알아야 하느냐고요. 그 애는 꽤나 반항적인 눈빛으로 선생님을 노려보았고 말문이 막힌 선생님을 남기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주변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화가 난 선생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제 곁에 있었던 선생님이 불이 나게 달려가 진정시키는 동안에도 저는 그 애가 사라진 것만 보았어요. 대단하다면 정말 대단한 놈이었어요. 지금이야 흔하디 흔한 게 계란이지만 50년도 훌쩍 넘은 그때 계란은 진짜 귀했거든요. 후원이 들어오는 날이어야 1인당 달걀부침 하나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달걀부침을 바닥에 죄 쏟아버렸으니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런데 그 애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뭘 잘못했냐는 듯 당당했죠. 그때 저는 그 애한테서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반항 어린 그 눈빛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야, 너도 15살이라며? 저는 용기 내어 그 애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눈초리와 무시였어요. 마치 한 번만 더 말을 걸었다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에 못지않게 나를 세웠던 시기이니 그런 태도에 오히려 도전 정신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애를 부르며 뒤쫓아가려던 그때 누군가 저를 말렸죠. 야, 양순이, 하지 마. 왜? 김철훈 쟤 진짜래. 진짜?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가능하면 부딪히는 일 없게 피해 다니잖아. 그리고 완전 또라이니까 건들지 마. 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대? 저는 그 애랑 치고받고 몸싸움하게 되는 것 따위는 겁나지 않았어요. 다만 진짜라는 말에 선뜻 몸이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부모에게 진짜 버림받게 된 애들을 진짜라고 불렀어요. 저처럼 부모가 죽어 보육원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진짜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 보육원에 오게 된 아이들이요. 알고 보니 그 애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서 오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살아계셨는데 둘 다 자식을 거부한 것이죠. 우리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 같은 것이 존재했는데 그런 애들을 보고 나름의 위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곳에 남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식 같은 것이었어요. 적어도 나는 부모에게 진짜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 다행이다 하면서요. 근데 김철훈 쟤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부르는 거야?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쟤한테? 뭔데? 저는 그 친구에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애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도 틈만 나면 그 애에게 말을 걸 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애는 보육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너무 바쁜 애였거든요. 원장님은 그 애 때문에 벌써 학교에 3번이나 불려가셨고 그 애가 불려간 원장실에서 벼락 같은 분노가 쏟아졌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저는 원장실에서 나오는 그 애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 그의 표정은 비교적 평온했죠. 저는 그 비법을 알고 싶었어요. 자기 안의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는 방법이요. 그 애는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기분이 언짢았는지 인상을 한번 찌푸리고 저를 지나쳤죠. 야, 내 말 안 들려? 너 말이야.
전부터 왜 자꾸 나한테 시비야? 내가 언제? 나는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온 거야. 아이, 진짜 별개다. 그러니까 알려줘. 비법이 뭔데? 아, 무슨 비법? 남들 눈치 안 보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비법. 학교에서도 수업하기 싫으면 그냥 쬐고 짜증나게 하는 녀석들 있으면 그냥 때린다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야, 나 맥이냐? 비켜. 나 진지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묻는 거라고. 뭐? 어이가 없네. 나처럼 제멋대로 굴면서 문제야 소리 듣고 싶다 이거야?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질문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화가 나면 제멋대로 굴고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요. 사람들은 그걸 문제아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게 자유로워 보였어요. 적어도 눈치 보며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 애는 가짠다는 듯이 저를 흘겨본 후 저를 지나쳤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애에게 매달렸죠. 그러자 그 애는 성질이 나는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멋대로 굴었어요. 저를 잡고 세게 뒤로 밀쳐버린 것이죠. 저는 그의 무지막지한 힘에 밀려 화분 진열대에 처박혔고 상단 화분이 떨어지면서 이마를 크게 다쳤죠. 양순이! 선생님! 양순이 다쳤어요! 저는 고통으로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느끼며 그 애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애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 입술을 잘근 깨물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애가 하는 행동은 결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요. 순이야, 세상에 피 좀 봐. 김철원, 또 너야? 네가 이런 거야? 소란에 밖으로 나오신 원장님께서는 그 애를 보자마자 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오해를 풀고 싶어서 원장님 소매를 붙들었죠. 제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뭐? 발을 헛디뎌 이렇게 됐다는 말이야? 정말이에요, 원장님.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을 믿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멀리서 그 순간을 목격한 애들도 있었고요. 그 뒤로 그 애는 저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애들 말로는 그 일 직후 원장님께서 그 애를 데리고 보육원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야, 나는 그대로 걔 쫓겨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다시 오더라? 아, 난 김철원 걔 어디로 좀 가버렸으면 좋겠어. 야, 걔가 있으면 분위기도 흐리고 살아오는 판 걷는 것 같아 무서워 죽겠다고. 그 애는 알게 모르게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고 보육원 아이들은 그 애에게서 더 멀어졌죠. 나이가 많았던 상급생들조차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 애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그 애는 원장님과 외출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따로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저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불만 가득한 삐딱한 표정으로 마당을 배회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낮잠이나 자던 애가 갑자기 공동학습실에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놀라 흘끔거렸죠. 그런데 그 애는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야야야, 김철은 저거 공부하는 거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그러게, 요즘 김철은 맨날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던데. 무슨 일이지? 쟤 공부 완전 손 놓은 애 아니었어? 이러나 저러나 그 애는 늘 이슈가 되던 애였어요. 사람을 패고 다니는 것도 학습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다 이목을 끌었죠. 소문으로는 그 애가 원장님과 외출만 하고 오면 표정이 온화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 애만 데리고 나가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같은 걸 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았죠. 하지만 고작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따위에 넘어갈 녀석이 아니란 걸 알고 있던 저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의 표정이 정 같지 않은 게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야, 김철훈. 왜? 너 왜 안 하던 짓 해? 뭐가? 아, 모르는 척 하지 마. 너 공부랑 담 쌓고 살던 애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종일 책만 들여다보는데? 원장님이랑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너는 참 나한테 궁금한 것도 많다. 그걸 알면 한 번은 좀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아? 이마는 괜찮냐? 뭐? 그때 그 이마. 그 애는 제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얼거리듯 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 애가 밀치면서 다친 이마 흉터가 생각났죠. 내가 너 건드려서 생긴 일인데 뭐. 신경 쓰지 마. 미안해.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한 짓은 아니었어. 사과도 할 줄 아는 애구나? 내 손에 땀 흘리는 거 보고 나는 아빠가 하던 말이 생각났어. 구제불능, 태어나선 안 될 존재, 쓰레기 같은 놈. 그딴 말.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셨어? 그러니 날 버렸겠지. 아, 나는 그런 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왜 공부를 하게 됐냐고 물었지. 난 그냥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 애가 하는 엉뚱한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그 애를 재촉했고, 그제야 그 애는 읽던 책을 덮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원장님이랑 어딜 갔다 오느냐고 물었지. 누구를 좀 만나고 있어. 누구? 후원자. 후원자? 후원자를 따로 만나고 있다는 거야? 자세히는 몰라. 그냥 책 엄청 많이 보는 돈 많은 변호사라는 것밖에. 그러면서 그 애는 후원자를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처음 원장님이 나를 데리고 나갔을 때 나는 결국 쫓겨나는구나 싶었어. 그런데 원장님이 나를 데려간 곳은 큰 대로변에 변호사 간판을 단 2층짜리 건물이었지. 그 남자는 원장님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 오래전부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1대1로 돕고 있다고 했지. 우리 보육원에서도 그분 도움을 받아 나간 사람이 꽤 있다고도 했고. 나는 왜 그곳에 나를 데려간 건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남자가 대뜸 내게 그렇게 묻는 거야. 대학 갈 생각은 있니? 나는 대학만큼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도 없다고 생각해서 비웃었어. 알잖아. 나는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거.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건 변호사건 개의치 않았지. 그런데도 그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다시 묻는 거야. 대학 갈 생각이 있다면 내가 졸업까지 후원을 해주마. 대한민국에 저 같은 쓰레기가 갈 수 있는 대학도 있나요? 있지. 네? 쓰레기도 노력만 해준다면요? 내가 그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원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어. 남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내가 황당해서 원장님을 쳐다보는 동안에도 말이야. 나는 나를 돕겠다는 남자의 마음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되물었지. 아빠는 나를 낳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어요. 나 같은 걸 낳아서 인생이 꼬여버렸다고. 그랬구나.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아빠가 나를 엄마한테 맡기려고 하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쓰레기통인 줄 아냐고요. 왜 필요 없는 걸 자기한테 버리냐면서. 두 사람은 두 사람의 감정을 푸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자식을 이용했어요. 나는 부모 때문에 쓸모없는 쓰레기가 됐고요. 저는 부모의 뜻에 따라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랬구나. 지금 저랑 장난해요? 그랬구나. 그게 다예요? 저루나, 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단다. 법을 이용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지.
나는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을 상대로도 여러 번 일을 해봤어. 그런데 때론 부모도 그저 덩치만 커진 아이와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러니 부모가 내게 준 상처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디 쉽나요? 이미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라는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뭐요? 나 같은 쓰레기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고요? 내가 아무에게나 대학을 묻진 않는단다. 물론 원장님과 미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정하는 일이지. 기술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기술을 가르치겠지만 너는 공부가 더 필요한 아이라는 결론을 내렸단다. 아, 돈이 많긴 많나 보네요. 휴지처럼 쓰겠다는 걸 보니. 아, 이 말을 안 했구나. 공짜로 도와주는 건 아니지. 그럼 그렇지. 뭐요? 나중에 갚으라고요? 당연하지. 도움을 받았으면 응당 다시 갚는 건 당연한 일이야. 딱 10배. 10배로 갚거라. 아, 뭐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 10배라니. 대학 학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의 10배로 갚으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설사 대학을 졸업해 돈을 번다고 해도 힘든 일일 게 분명했어. 후원자인 줄 알았더니 생양아치가 따라왔구나 싶어서 화가 났지. 그때 내가 화가 났던 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말에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일 거야. 역시 그럼 그렇지. 멋모를 때 이상한 계약하게 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뜯어먹겠다. 이 말이네.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구나. 너를 어떻게든 성공하게 해서 제대로 뜯어먹을 생각이긴 하다만. 내가 그런 수작에 놀아날 것 같아요? 투자다. 난 너한테 투자하려고 하는 거야. 그 투자는 훗날 고아 10,000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지. 뭐라고요? 나보고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물었지. 나는 그때 그 남자가 하는 말에 빠져들었어. 고아 10,0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말 말이야. 나는 고아라는 말이 무척 싫었지만 나 같은 애 10,000명을 살리는 길이라는데 궁금했지.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었어. 내가 그 후원자의 도움으로 대학에 나와 성공해서 돈을 벌면 나는 그 돈을 다시 나 같은 고아 10명을 도우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나 역시도 내가 도움을 주는 아이들에게 훗날 10명씩 아이를 도우라고 하면 되는 거였지. 그럼 결과적으로 나로 시작된 선행이 10,000명이 되는 것도 일도 아니겠더라고. 어떠냐? 이만하면 괜찮은 일이지 않냐? 그렇게 된다면야 너도 꽤 쓸모있는 녀석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나는 자신이 없었어.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저 그 사람의 꿈이 아닐까 싶었으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 나도 내 아버지와 같은 스승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변호사가 됐단다. 너는 내가 부여받은 그 10명 중 하나가 될 거야. 그럼 나도 고아였단다. 누군가의 선행으로 고아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된 사람이 내 눈앞에 있었던 거지. 처음으로, 정말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으니까. 그런 말에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거겠지. 너 전에 나한테 남들 눈치 안 보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물었지? 나는 그렇게 바보 같은 비법을 묻는 사람은 처음 봤어. 내가 그때 대답해주지 않은 건 바보 같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도 몰랐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딴 건 알아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고.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같이 쓰레기 취급받는 아이들이 쓰레기가 아니라 귀한 보석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저는 그때 그 애와 이야기하면서 마치 딴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고작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 넘어갈 만큼 착한 녀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후원자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 그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이야기가 그의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묘하게 그의 그 두근거림이 나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기도 했죠. 그래서 대학 갈 거야? 대학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던데. 되게 힘들다던데. 갈 수 있어도 돈 없어 못 가는 애들이 더 많잖아. 내가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돈 때문에 못 들어가는 일은 없게 해준댔어. 서울대 갈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거든. 교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 있거든. 아,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전에 네가 나한테 물었던 그 말 때문이야.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너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야. 그 애는 후원자의 말에 매료되어 스스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그때 그런 후원자를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마도 특별한 꿈이 있거나 기술을 가졌거나 성적이 뛰어난 친구가 대상이 되는 것 같았죠. 저는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그게 억울하진 않았어요. 그저 저는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그 애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 애, 아니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남편이 받은 은혜를 10배로 갚아야 하는 10명 중 한 사람이 어쩌면 저라는 것을요. 남편을 통해 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쓸모없는 나는 왜 태어났나, 왜 부모복이 없나 그런 자책할 시간에 책을 보든지 동생들을 돌보며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죠. 순이야, 이제 다 같이 먹는 밥에 익숙해진 거야? 네, 다 같이 먹는 게 더 맛있고 재밌어요. 선생님, 저 숙제 다 해서 시간 남는데 도와드릴 일 있어요? 아니, 특별히 너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어. 괜찮아. 그럼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도울게요. 고맙다, 순이야. 뭐가요?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쁘게 웃는 모습 보여줘서 말이야. 고아가 되어보자 하는 사람들은 고아의 마음을 모르고 고아를 돌보자 하는 사람은 고아를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겁니다. 저 역시 고아를 돌본 적은 없으니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100%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살다가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아주 가끔 보육원에서 살았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나는 가끔 선우 선생님이 생각나거든. 그 선생님은 나한테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 웃어줘서 고맙다, 잘 먹어서 고맙다, 건강해서 고맙다. 나는 그때 내가 잘 먹고 건강한 게 선생님한테 무슨 득이 있어 그런 말을 할까 했거든. 근데 자식 키우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은 거야. 그때 선생님이 나를 자식으로 생각했었나? 그럴지도 모르지. 선아 선생님, 마음이 참 고운 분이셨으니까. 하지만 정확히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뿌듯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남편은 그때도 저 모르게 남들을 그렇게 돕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쓸모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보람을 알고 그런 말을 했겠죠. 후원자를 만나 대학에 간다는 결심을 한 후 남편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정말로 서울대 합격증을 손에 넣고야 말았어요. 진짜네? 진짜야. 철훈아, 너 서울대 합격했어. 뭐랬어, 내가 기필코 될 거라고 했잖아. 그 애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땐 학교에서도 서울대는커녕 대학 가는 애들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보육원에서도 그 애만 대학에 합격했고요.
저는 제 일처럼 그의 합격 소식을 기뻐해 주었고 그 애는 얼굴을 붉혔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대학에 합격했다는 건 그 애나 저나 보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나이가 됐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선생님과도 함께 지내던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했지만 저는 그 애와도 헤어져야 한다는 게 제일 슬펐습니다. 퇴소를 하루 앞둔 어느 날 그 애가 저를 불러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게 될지 정했어? 너도 다른 애들처럼 공장에 들어가는 거야?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나는 너처럼 특별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돈부터 벌어야지. 나는 너만 괜찮으면 나랑 같이 서울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서울로 가자. 내가 공부한다고 대단히 뭘 챙겨주긴 힘들겠지만 스승님께서 학교 다니는 동안 서울 월세방 하나는 구해주시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같이 살자는 거야? 서울에서? 어, 물론 네가 싫다면 괜찮아. 너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나랑 사는 게... 아무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좋아? 어? 뭐? 좋아. 나도 서울 가고 싶었어. 너라면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 애와 작은 하숙집 월세방에 살면서 일을 다녔어요. 그 애가 공부하는 동안 저는 집안일도 하고 밥상도 차렸죠. 사실 내심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듣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아직 학생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기다렸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국 반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신혼이었고 남편이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저는 묵묵히 그 곁을 지킨 겁니다. 그 사이 3남매를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무려 처음 만난 후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 그 해묵은 이야기나 다짐 같은 건 잊은 지 오래였죠. 따로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날 남편의 장례식장에 남편의 도움을 받았다고 찾아온 사람은 20명이 넘었습니다. 10배로 갚으라고 했더니 20배로 갚은 거예요. 처음엔 어디 숨겨놓은 자식이라도 있었나 철렁했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하고 벅차오르더군요. 내가 내 남편의 아내라는 것이 끝도 없이 자랑스러워지던 순간이었어요. 저마다 사연도 제각각이었는데 하나같이 남편에게 새 생명이라도 받은 듯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아 쪽 무역 일을 하고 있는 오상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와 아들을 앉혀놓고 명함 한 장을 내밀었죠. 봐도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럴듯한 명함과 번듯한 차림새를 보아하니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긴 했어요.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뭔데요? 그 남자가 내민 것은 오래된 통장 여러 개였습니다. 남자는 그중 가장 최근 것의 마지막 장을 펼쳐 제게 보여주었죠. 거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억대의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남자를 보았죠. 저는 여기 있던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고아도 아니었고 미성년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벼랑 끝에 선 제게 1억에 가까운 돈을 선뜻 내주신 분이세요. 1억이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큰 돈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렇게 큰 돈을 제 상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사실도 몰랐기에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놀랄 만큼 놀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놀랄 일이 남았던 것이죠. 남자는 심호흡을 하고 진지하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대가 된 후 성급하게 시작한 사업의 실패로 쓴맛을 본 게 20년 전이에요. 저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섣불리 돈을 빌렸어요. 빌릴 수 있는 곳에선 다 빌렸습니다. 젊음은
제게 실패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더군요.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고 저에겐 지인의 신뢰와 기대, 빚만이 남았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압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어떻게든 부딪혀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그저 회피하기 바빴으니까요. 처음 그분을 만난 건 한 다리 위였습니다. 한참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련에 발걸음을 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많이 힘들죠? 그때 그분은 인자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그리고 저를 위로하기라도 하듯 손바닥으로 제 어깨를 토닥토닥 다독여 주었죠. 그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행동이 제게 위로가 되긴 했나 봅니다. 울어요. 울고 싶으면 울어야지. 울면 한결 나아져요. 낯선 사람 품에서 체면도 없이 그렇게 눈물을 쏟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제 삶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진정시키며 정차시켜둔 차로 데리고 갔어요. 밥 안 먹었죠? 따뜻한 밥이라도 먹읍시다. 나도 마침 출출해서 뜨끈한 국물이 땡기던 차였는데 잘 됐네. 그분이 저를 데려간 곳은 종로의 오래된 감자탕 집이었어요. 제가 뭐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박봉기가 놓였죠. 그러고 보니 그때 갓 지은 밥을 먹은 지도 꽤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고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사람 은근히 강해요. 버티려고 하면 충분히 버텨. 그때 그분이 제 소주잔에 술을 가득 따라주시던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이 제게 적지 않은 힘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은근히 강하다. 버티려고 하면 충분히 버틴다는 말이요. 그래, 버텨봐야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제가 다리 위에 서게 된 이유를 말하게 됐고 그분은 제 초기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결심했다는 듯 그러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빚 내가 갚아줄게요. 예? 제 빚을 선생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왜요? 그 빚이 삶을 포기하기엔 터무니없이 적고 나는 그 빚을 갚아줄 능력이 충분히 되니까요.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적지 않은 돈인데요. 단 그냥 빌려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역시. 하지만 도와주신다면 뭐든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10배. 딱 10배로 갚으세요. 예? 하지만 10배면 10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싫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시는 건 알지만 10배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원금이야 어떻게든 갚아나가겠지만 10억이 되는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상규 씨는 그만한 자신감도 없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주변에서 아름아름 빌린 1억으로 얼마를 벌 생각을 한 겁니까? 예? 그건...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야 10억은 문제도 아니었지만 1억 빚이 10억 되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분의 선의를 의심했습니다. 사채업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상환 기간은 평생입니다. 죽기 전까지 꾸준히만 갚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제가 죽을 때까지 10억을 갚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10억이 못 될 수도 있고 10억이 좀 더 될 수도 있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말한 10배는 금액이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금 오상규 씨 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오상규 씨는 제 돈을 받아 지금 오상규 씨와 같은 사람을 10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100만 원에도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10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제가 선생님께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더 도와라. 그런 건가요? 하지만요, 그럼 선생님께서 얻는 이득은 뭡니까? 1억이라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직업도 있죠. 지금 제 수중에 1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저나 가족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1억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쓰인다면 더 가치 있는 게 아닐까요? 나는 선행의 힘을 믿습니다. 느리지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선행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내 스승님의 말을 믿어요. 그 뒤로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저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돈만 있으면 된다는 마인드를 고쳐먹고 아예 밑바닥부터 쌓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고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며 저와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해 조금씩 이 돈을 모은 겁니다. 결혼해 보이는 남자의 표정에 저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준 남편의 배포와 그 의미를 알고 나니 남편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남자는 저에게 어떤 제안을 했어요. 저는 이 돈을 기반으로 선생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장학재단이요? 사실 선생님 살아생전에 제안을 드렸지만 거절당했어요. 어디까지나 선행을 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니 당신의 이름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이 재단은 선생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같은 도움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남자는 동의를 구한다는 듯 거리를 두고 숨죽여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남자의 말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선생님 이름으로 만들어서 뜻을 더 널리 펼치고 싶어요. 저도 기꺼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지도 못했거든요. 10명의 아이를 돕기로 했는데 아직 3명뿐이거든요. 재단이 생기면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아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남편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의 뜻은 들뿌리일 듯 일어났고 저와 자식들은 이도저도 못한 채 난처했습니다. 뜻은 고맙지만 우리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겠어요? 예. 충분히 유족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실행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저희들의 뜻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만 가득했던 남편의 장례식장에 숙제 하나가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란 걸 정말 몰랐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버지지만 대단해. 근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 만든다는 거 말이야. 글쎄, 어머니 뭘 고민하세요.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 사람 말대로 아버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면 더 많은 기부금도 모일 것이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근데 나는 좀 걸린다. 뭐가요? 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한 일인데 너네는 물론이고 한 입을 덮고 산 내가 몰랐다는 거 말이야. 그거야. 아버님께서 혼자 조용히 하고 싶으셔서. 아,
며느리는 그제야 제 마음을 알겠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내내 마음에 걸렸던 건 그거였어요. 재단 설립 취지도 목적도 다 좋습니다. 그 남자 말대로 남편의 뜻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걸 원했다면 남편은 어떻게든 주변에 자기 선행을 알렸을 겁니다. 자기의 삶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평생을 함께한 저한테까지도 그 사실을 숨겼으니 재단 설립은 남편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 가족의 뜻을 전했죠. 재단 설립일에는 내 남편 이름은 좀 빼줘요. 사모님, 남편이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평생 타인을 도왔던 것은 남들에게 알릴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남편 본인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내 남편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 선생님의 뜻이 더 널리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밖에 벚꽃이 활짝 피었던데 봤어요? 그러고 보니 오는 길에 화사하게 피었더라고요. 자주 오가는 길인데 언제 그렇게 피었나 싶게. 아마 내 남편 뜻도 그럴 겁니다. 꽃이 언제 피었나 싶게 어느 순간 피어 있었던 것처럼 누가 저 사람을 뒤에서 그렇게 도왔나 싶게 갑자기 다 죽어가던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순간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사모님 말을 듣고 나니 제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취지로 내 남편의 뜻을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무엇보다도 당신들이 훌륭하게 자라줘서 이렇게 번듯한 인생을 살아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더는 받을 은혜가 없을 겁니다. 내가 잘 알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앞으로도 선생님의 말씀을 기리며 살겠습니다. 반드시요. 나중에 보니 남편이 보육원에서 도운 사람들은 각자 자기 몫을 잘하고 사는 어른이 됐더라고요. 변호사, 대기업 사원, 사업가, 심지어 미국 음대에 유학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고요. 큰 대학의 교수라지만 교수 월급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 싶었는데 선행은 돌고 도는 게 맞더라고요. 남편이 개인적인 투자로 번 돈도 있지만 적지 않은 돈이 남편에게 후원금으로 돌아온 거예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아이들이 직접 돕는 게 어렵다며 남편에게 돈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 남편이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겠죠.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남편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참,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줄은 알았지만 정말 대단해.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선한 당신한테 어떻게 하면 제멋대로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던 내가 참 바보 같네. 고마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 어깨가 다 으쓱해졌어. 당신 덕에 자식들도 많아지고 다들 참 잘 컸더라. 참, 그러니 하늘에서도 잘 지켜봐. 당신이 이어받은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살리는지 말이야. 그날은 하늘이 무척 맑아 좋았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얼마 후 자식들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정기후원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친자식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면서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면 남편은 자기 뜻을 제대로 이룬 게 맞겠죠.